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KBS와 신년 대담하는 게 유력하다 못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프닝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는 7일에 이제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서 어떤 새 정국 구상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좀 알려졌고요. 녹화를 또 미리 해두는 방식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송사는 아시다시피 KBS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생방송이 아닌 부분, 네, 이 부분도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핵심은 역시 김건희 여사 논란일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인가. 예. 근데 뭐 계속 새 정국 구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명품백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함정 취재였다, 피해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 감찰관 임명, 뭐 이런 제도적 보완책도 또 함께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2022년 8월 이후에 기자회견이 계속 좀 없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엄청 이례적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담 자체를 저는 나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특정 언론사를 이렇게 집어서 대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대담도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기자회견을 안 하고 사전 녹화한 대담만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방침을 정했더라도 그때는 기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기자 간담회도 함께 열렸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네요. 네, 국민 앞에 서기가 그렇게 두려운가? 이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이고요.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귀는 닫고 입만 열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언론의 질문보다 김 여사의 타박이 더 불편한가, 이렇게 좀 일침을 가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틀 전에 그 기자회견을 한 그 야당 대표에게 자문을 구하라,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땡윤 방송사라고 비판한 거는 예. KBS 사장을 두고 낙하산 논란인 거 좀 지적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담이든 어떤 기자회견이든 이거를 좀 국면 전환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서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2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더 떨어진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긍정평가가 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30%대를 박스권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마저 벗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20%로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찾아보니까 그 일본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있었던 시기고요. 네. 또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감청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 이슈가 또 있었고, 또 외신 발언을 통해서 뭐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었던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됐던 시기고요. 네. 지금 그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더 뼈 아픈 지점은 경제 민생에 대한 부정 평가가 19%로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하는데 국민들은 민생이 어렵다고 할까? 그러니까요. 되게 애착을 좀 갖고, 심지어 이게 그 업무 보고 대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지금 뭐 업무 보고가 끝나고도 이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이런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이나 행보를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부정평가 이유 중에 높았던 부분이 소통이 미흡하다. 이 부분도 11%나 응답자의 11%나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담을 한다고 하니
그 대담이 끝난다 한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되게 의문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3지대 빅텐트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조금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해요. 이준석 대표 발언 좀 주목이 되네요. 예. 이준석 대표가 또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란 단어까지 이게 되게 이준석 대표가 사용을 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이 됐잖아요. 네. 그런 단어까지 쓰면서 개혁 미래당을 좀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과정에서 양해가 되지 않는 지점을 전달해도 뒤에선 다른 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는 인사가 있다고 해도 뒤에선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한 같이 할 수 없는 인사 누굴까요? 일단 뭐 뉴스토마토에 보도가 나왔는데 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개혁신당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인물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다만 어떤 사람이든 괜찮다. 근데 이견이나 이런 뭐 생각이 다른 지점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토론을 통해서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함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얘기를 했고요. 또 다만 이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좀 그 부분을 경계하는 걸로 해석을 해달라 뭐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좀 확 와닿지는 않는데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은 예컨대 무임승차 폐지와 그런 여성 군복무 관련 정책을 지금 개혁신당에서 던졌잖아요. 네. 이 정책을 던진 건 맞는데 이 정책이 자기들도 100% 다 맞다라고 수용하라 이렇게 던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미래적인 아젠다를 어떤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좀 가져와서 그러니까 개혁신당과의 정책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정책을 두고도 좀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공약을 두고 뭐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려는 또 개혁신당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갈라치기다 이게 혐오에서 기반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토론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인물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지 그런 토론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곤란하다 뭐 이런 설명인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여전히 소통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을 좀 표현하기를 느슨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서로 불편한 게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당을 뭐 합치고 함께하고 이런 논의가 아니라 다만 어떤 언론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 주고받은 발언들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그거를 좀 해소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좀 낮은 수준의 소통이 아닌가라는 예. 해석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불편한 느낌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뭐 이낙연 대표 또는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 조금 이따가 김종민 의원 인터뷰를 하겠지만 예. 당연히 정치적으로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인물도 다를 거고 좀 어떤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건데 지금 제3지대가 조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어떤 제3지대의 이런 통합 그러니까 양당 체제를 좀 무너뜨리는 데에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게 있는 건데 우리 그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을 그렇게 부정하지 않는데 그쪽은 왜 이렇게 좀 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빅텐트로 가는 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또 변수가 또 있죠. 그리고 선거제 얘기로 또 가봐야겠습니다. 이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 운명이 또 크게 달라지게 될 텐데 예. 지금 양당 체제로 다시 회귀하는 것처럼 선거제가 가려는 건 아닌지 보이기도 합니다. 짚어주실까요? 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뭐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병립형으로 가자. 그래서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선거제로 좀 회기를 시사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소수 정당의 입지가 좀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대연합 같은 제3지대는 이런 병립형 비례제와 그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표가 불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은 100% 영동형을 적용했을 때 지역구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10%를 기록하면은 30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이 꼼수냐라는 지적에도
권역별 병립형이 연동형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계속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 예.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뭐 병립형 뭐 회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좀 팽팽히 갈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갈라진 거를 좀 봉합할 수 있는 것은 당원 투표를 맡기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를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이게 걸려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다당제가. 그러니까 그런 병립형을 따르는 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왜 당원들에게 넘기려고 하느냐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책임성 부분. 지금 민주당이 이 선거제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이미 실무 준비에 뭐 돌입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뭐 아직 뭐 문구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전당원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과연 과거에 민주당이 실시했던 전당원 투표가 항상 좋은 결과였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 위성 정당 만드는 거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민주당이 원래 후보를 내지 말자는 원칙이 있었는데 전당원 투표로 그걸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민심은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예. 또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김종민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조금 이따가 물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잔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를 지휘하는 건가, 요 얘기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히는 저는 뭐 직접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이 유승민 전 대표가 그 당을 지키겠다 전 의원이 그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취를 밝힌 다음에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복무하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 은퇴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취를 좀 일임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관측이 여러 개가 좀 제기됐던 거고, 네. 여당 일각에서 유승민 역할론이 좀 띄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경기도 선거를 지휘하게 되면은 예컨대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개혁 보수 뭐 1세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도권의 어떤 지원 유세를 나서게 된다면, 그러니까 개혁 신당의 그 바람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혁의 색깔을. 네. 그런데 걸림돌은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뭐 악연이라고 할까요? 어떤 계속된 신경전이 있었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또 불편해하는 기운이 있고. 뭐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하겠죠. 예. 뭐 그런 뭐 전면에 나서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제가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유 전 의원이 수도권 선거에서 좀 얼굴이 되어준다면 분명히 신당을 견제하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그런데 그 카드를, 유승민이라는 카드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게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전역을 지휘하려면 자신의 지역구는 조금 편안한 지역구여야 하는데 네. 지금 거의 다 이제 경기도 내에서는 험지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또 결과가 또 잘못 나올 경우에 또 책임론에 휩싸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쉽지 않은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주목이 되네요.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